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요. 정말 긴박했던,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았던 저와 달리 남편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했어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책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남편이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큰 재산도 없었고요. 하지만 단 하나 귀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1층은 베이커리 카페, 2층은 작은 학원, 3층은 요가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남편이 그 건물을 지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 이 건물은 당신 노후를 지켜줄 거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남편이 얼마나 깊은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건물 옥상은 제 작은 낙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올라가서 허브와 채소를 돌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바질, 로즈마리, 민트, 그리고 작은 토마토들.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 마음이 참 평온해졌습니다. 건물 관리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임차인분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가끔 고장 난 것 있으면 고치고 청소하고 그렇게 소박하게 지냈어요. 주말이면 옛날 제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아이고, 우리 민우 아니니? 이렇게 커서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으니 제자가 정말 많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건물로 찾아와 차 한잔하고 가곤 했죠. 딸아이 소연이는 서울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 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와서 밥 먹고 가곤 했어요. 사위 민수 씨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항상 바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는 충분했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게 지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물을 주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1층 베이커리에 들러 빵 하나 사서 커피와 함께 마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영자 씨도요. 건강하세요. 베이커리 사장님은 제 나이 또래의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게 참 좋았어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청소도 하고 우편물도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죠. 점심때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뭘 해먹을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혜란이에요.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정혜란. 제 사돈입니다. 딸 소연이의 시어머니죠. 아이고 사돈.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둘러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눈가는 붉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 사돈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왜 이래요? 사돈, 안으로 좀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럼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하고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사돈은 물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사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한참을 망설이던 사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무슨 일인데요? 사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계약서 같은 것들, 그리고 몇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통장이에요. 아니, 제 통장이었던 거죠. 사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반년 전이에요. 소연이와 민수가 찾아왔어요. 울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딱 6개월만 빌려달라고 이자도 제대로 쳐서 갚겠다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그래서 빌려주신 거예요? 네. 제 노후 자금 전부요. 8천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을 전부요? 정혜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바보였죠. 그래도 제 며느리고 아들인데 설마 했어요. 설마 날 속이겠어요? 제 손도 덩달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자 씨. 6개월이 지났어요.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면 피하고. 그럴 리가요. 우리 소연이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죠. 1달, 2달, 3달. 이제 참다 못해 민수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갔어요. 사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기서 알았어요. 민수가 하던 사업이라는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투자 사기에 걸렸고 빚만 수억 원이래요. 쿵.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연히 들었어요. 뭐요? 소연이랑 민수가 통화하는 걸요. 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했어요. 들어보세요. 휴대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 소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다 모이잖아. 그때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남자 목소리 민수였습니다. 건물 담보로 대출 받자고? 장모님이 허락할까? 허락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말하면 체면 때문에라도 거절 못해. 그래도가 뭐야? 우리 지금 급한 거 모르냐고? 채권자들이 당장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어머니 통장도 이미 바닥났잖아. 소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건물밖에 없어. 그걸로 3억은 뽑을 수 있어. 그거면 우리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장모님 노후 자금인데. 엄마 혼자 뭐 그렇게 큰 건물 필요해? 나중에 우리가 다 모시면 되지. 일단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니까. 거기서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며느리고 사돈 딸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 빼앗겼어요. 노후 자금 전부요. 이제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해요. 그것도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요. 사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돈만큼은 저처럼 당하면 안 돼요. 그 건물은 남편분께서 평생 모아서 마련하신 거잖아요. 사돈. 명절이 일주일 남았어요. 소연이가 분명히 그때 건물 얘기 꺼낼 거예요. 친척들 앞에서요.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거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연이가, 우리 딸이 제 노후 자금을 빼앗으려고. 사돈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통장 사본, 계약서, 녹음 파일. 모두가 진짜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불러왔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소연아, 이게 사실이니?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약 딸이 네, 엄마, 사실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어떡하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건물 권리증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이 서류들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안전하게 보관만 하고 있었죠. 건물 등기 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남편 명의였던 통장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소연이가 이럴 리 없는데. 하지만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분명 소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소연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엄마 사랑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밝고 착했던 아이가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돈 문제가 생기면서부터였을까요? 사위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인상은 좋아 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소연이를 아끼는 것 같았죠. 장모님, 제가 소연이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그 말을 믿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사업이 바빠서요.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도 여전히 해는 떴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식물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너희는 참 좋겠다. 그냥 햇빛과 물만 있으면 되니까. 손으로 토마토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시죠? 소연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상냥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엄마도 오셔야죠? 명절. 녹음 파일 속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말하면 체면 때문에라도 거절 못해. 소연아, 왜요 엄마? 못 오시게요? 아니, 갈게. 좋아요.
그럼 민수 오빠가 모시러 갈게요. 엄마 혼자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밝게 말하는 딸의 목소리.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건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확인했어요. 이걸 지켜야 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하지만 어떻게요? 딸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친척들 앞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돈,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돈을 도울 수 있을까? 사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예요. 변호사요? 네. 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분인데 신탁이랑 상속 전문이래요. 한도윤 변호사님이요.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돈, 명절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해요. 사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처럼 당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도윤 법률사무소, 신탁 및 상속 전문. 알겠어요. 내일 연락해 볼게요. 꼭이요, 사돈. 약속해요. 네. 고마워요. 사돈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곳, 소연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이곳, 모든 게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게 위험에 처했습니다. 딸이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제 노후를, 남편의 유산을, 제 존엄을. 안 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돼.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싸워야 해. 지켜야 해. 비록 상대가 제 딸이라 해도 이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서 만든 건물. 제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제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당신이 남긴 건물 꼭 지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 1. 한도윤 변호사 만나기. 2. 건물 서류 전부 챙기기. 3. 명절 전까지 대책 마련하기. 4.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기. 글씨가 떨렸지만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 제 존엄을 지키는 전쟁의 시작. 그렇게 평온했던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믿었던 딸이 배신자가 되었고 안전했던 노후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을요.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영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했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도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 검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를 입었어요.
가방에는 건물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남편 명의 통장, 그리고 사돈이 준 서류들을 전부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박영자.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화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깔끔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영자님 맞으시죠? 예약하신 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10분쯤 지났을까요? 박영자님 들어오세요. 변호사 한도윤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인상이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자님.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한도윤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요. 딸과 사위가 제 건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물 이야기, 사돈이 8천만 원을 사기당한 이야기, 녹음 파일 속에 담긴 딸의 계획,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압박하려는 수법.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번이고 눈물을 닦아야 했죠. 한도윤 변호사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녹음 파일도 있으시다고요? 네. 사돈이 녹음한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다 모이잖아. 그때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건물 담보로 대출 받자고. 장모님이 허락할까? 허락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한도윤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영자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건물이 박영자님 명의시죠? 네, 남편이 떠난 후 제 명의로 바꿨어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박영자님이 명절 자리에서 압박을 받고 알았다고 말하시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끝입니다. 그 순간 법적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둘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도장 찍지 마세요. 셋째,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명절 모임에 가지 마세요. 명절에 가지 말라고요? 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딸이,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박영자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은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딸분과 사위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엄마는 체면 때문에라도 거절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사돈분 사례를 보면 딸분은 이미 한 번 사기를 쳤어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요. 그런 사람이 박영자님 건물 앞에서 멈출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자체를 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빚이 수억이라면서요? 그럼 제 건물이 사라집니다. 노후 자금도 남편분 유산도 전부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물 한 잔을 따라 제게 건넸어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박영자님,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 신탁입니다.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박영자님 것이지만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돼요. 신탁이요? 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최소 2주는 필요합니다. 명절까지는 일주일밖에. 그래서 둘째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는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입니다. 기부요? 네. 건물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겁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그럼 제 건물이 아니에요. 생전 기부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 박영자님이 평생 사용하시되 나중에 돌아가시면 재단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확실해요. 일단 기부 약정이 되면 딸분이 어떤 방법을 써도 건물을 건드릴 수 없어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건물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평생 수익권은 박영자님께 있어요. 다만 명의상으로는 재단 소유가 되는 거죠. 재단이라면 어떤 곳이요? 변호사는 컴퓨터를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교육장학재단 여러 곳이 있어요. 남편분이 출판 관련 일을 하셨다면 책과 교육 관련 재단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는 미래교육장학재단이라는 곳이 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도서관을 짓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 건물은 당신 노후를 지켜줄 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건물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거요. 남편은 평생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비록 출판사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좋은 책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죠. 선생님? 변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생각에 잠겼네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선생님, 네. 이 방법, 일주일 안에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재단 이사장님과 제가 아는 사이예요. 급하게 진행하면 3일이면 돼요. 그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기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을 믿지 못하는 엄마, 건물을 남에게 넘기려는 어머니, 누가 보면 냉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거라는 거요. 남편의 유산, 제 존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노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돈이었어요. 여보세요? 사돈, 변호사 만나고 오셨어요? 네. 방금 오는 길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돈, 제가 큰 결정을 했어요. 무슨? 건물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부요? 건물을요? 사돈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네. 교육장학재단에요. 남편이 좋아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소연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죠.
애초에 줄 생각도 없었지만요. 사돈.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절은요? 안 갈 거예요. 변호사님이 가지 말래요. 어디 계실 건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가 있을까 해요. 며칠 동안만요. 그게 좋겠어요.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사돈,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결심했을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건물 등기권리증, 통장, 신분증,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서울에 사는 대학 동기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나야. 영자. 어머, 영자야. 웬일이야? 미숙아,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언제든 와. 우리 집 방 많아. 걱정하지 마. 고마워, 미숙아.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모든 공간들, 사진첩을 꺼내 펼쳤어요.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미안해,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당신이 남긴 건물, 좋은 곳에 쓰이게 할게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식물들에게 물을 줬어요. 얘들아, 며칠 못 올 것 같아. 미안해. 토마토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죠.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어요. 잘 있어. 곧 돌아올게.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절에 못 갈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겼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모두가 설레는 표정이었지만 저만 달랐습니다. 도망치듯 올라온 서울. 가방을 꼭 껴안고 택시를 탔어요.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주세요. 친구 미숙이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있었습니다. 전부 딸 소연이었어요. 문자도 쌓여 있었죠. 엄마, 대체 어디예요? 무슨 급한 일인데요? 전화 좀 받아요. 명절인데 왜 이러세요? 친척들 다 모이는데.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문자를 보냈어요. 며칠 후에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미숙이 집은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영자야. 미숙이가 반갑게 안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니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미수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일단 들어와. 얼른 들어와. 미숙이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저는 한참을 진정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사돈이 당한 일, 딸과 사위의 계획, 녹음 파일, 변호사 상담, 기부 결정,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이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화가 난 얼굴로 변했어요. 소연이가, 그 착하던 애가, 나도 믿기지 않아. 영자야, 너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 며칠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있어.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 미숙아. 그날 오후 한도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자님, 좋은 소식이에요. 네. 재단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긍정적이셨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전에 재단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 서초동 재단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미숙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재단 이사장님 만나러 간대. 진짜? 잘 됐네. 내가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넌 충분히 많이 도와줬어. 그래도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녁 무렵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소연이었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계속 울리는 전화를 보니 불안했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화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있어. 서울? 왜요? 명절인데 왜 갑자기 서울에 가요?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급한 일이요? 친척들 다 모이기로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소연아,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아. 못 간다고요? 아니, 엄마가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정말 못 가. 전화 너머로 소연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응? 아니면 무슨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얘기라니?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아니, 그냥요. 엄마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고 있구나. 시어머니가 나한테 말한 걸 알고 있어. 왜? 시어머니가 나한테 뭘 말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요. 소연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피곤해서 며칠 쉬려고 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명절 지나고 연락할게. 그때 보자.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들켰어. 딸이 눈치챘어.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만약 소연이가 제가 미숙이 집에 있다는 걸 알아내면 어떡하죠? 만약 찾아오면? 아니, 더 나쁜 건 만약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사위 민수였습니다. 장모님, 소연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웃기는 소리. 대신 사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 소연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저도 오늘 소연이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뭐 말했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고마워요. 사돈, 내일 재단 이사장님 잘 만나고 오세요. 힘내세요. 사돈의 응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서류를 가방에 챙겼어요. 미숙이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힘내야지. 고마워, 미숙아. 영자야,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나도 떨려. 떨려도 하는 게 용기지. 미숙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재단 사무실은 서초동의 깔끔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미래교육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영자님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재단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사장실 문을 열자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맞아주었어요. 박영자님이시군요. 저는 미래교육장학재단 이사장 김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한 변호사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김혜숙 이사장은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출판 일을 하셨다고요? 네. 평생 책과 함께 사셨어요. 그럼 교육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겠네요. 네. 항상 좋은 책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도서관을 짓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박영자님의 건물이 그 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쓰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절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생전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건물은 법적으로 재단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박영자님은 평생 수익권을 가지세요. 제가 받던 월세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도 박영자님께서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떠난 후에는 재단이 건물을 받아 장학사업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 기부 명판을 세울 거예요. 남편분 성함과 함께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김혜숙 이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영자님,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남편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절 전에 등기까지 끝낼 수 있어요. 명절 전에요? 네. 서두르면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부 약정서, 수익권 계약서, 명판 설치 동의서, 한 장 한 장 읽어보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 여보, 맞죠? 이게 맞는 거죠? 펜을 들었습니다. 박영자. 또박또박 서명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 되셨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공증만 받으면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오후에 공증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숙 이사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박영자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재단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서류는 재단에 두고 왔거든요. 끝났다. 아직은 아니지만 거의 끝났어.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나 계약 다 끝났어. 진짜? 잘 됐다. 공증만 받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래.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좋은 거 사줄게. 축하한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미숙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오후쯤 되어 미숙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야, 너한테 온 문자야. 이거 봐봐. 사돈이 미숙이 번호로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사돈 큰일 났어요. 소연이랑 민수가 사돈 계신 곳으로 간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와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지? 미숙이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영자야. 소연이야. 엄마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얘기 좀 해요.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어떡해? 문 열어? 아니, 열지 마. 하지만, 미수가 제발, 아직은 안 돼.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건물은 원래 내 거예요. 아빠가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장모님, 법적으로 상속권은 딸한테 있어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어요. 영자야, 괜찮아, 미수가. 이미 다 끝난 거야. 저들이 뭘 해도 소용없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갔어. 아무도 없어.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영자님, 공증 완료됐습니다. 내일 등기 신청 들어가고 모레 명판 설치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건물 앞에서 뵙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 미숙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나 모레 집에 가야겠어. 소연이랑 마주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이제 끝을 봐야지. 그리고 저는 미숙이를 쳐다봤어요. 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맞설 거야. 영자야. 고마워, 미숙아.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명절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이 집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미숙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야, 너한테 온 문자야. 이거 봐봐.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큰일 났어요. 소연이가 어제 건물에 갔대요. 1층 베이커리 사장님한테 저 건물주 딸인데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대요. 조심하세요. 손에 땀이 났어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떨렸습니다. 미숙아, 나 오늘 집에 가야겠어. 진짜? 괜찮겠어? 응, 이제 다 끝났어. 명판도 세우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역까지 데려다 줄게. 고마워, 미숙아.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미숙이가 짐을 챙기는 걸 도와줬어요.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미수가, 나 여기서 힘 많이 얻었어. 영자야, 너 진짜 대단해. 나중에 또 놀러와. 응, 꼭 그럴게. 오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비운 집은 조용했어요.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물들이 조금 시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너무 오래 비웠지? 물을 주며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명판 설치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나의 마지막 선물을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야. 화장을 조금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고요. 가방에는 손수건과 남편 사진을 넣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집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켜두지 않았던 핸드폰을 아침에 다시 켰거든요. 딸 소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나와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러니? 왜 그러긴요. 엄마 건물이 이상해요. 뭐가? 등기부등본 떼어봤어요. 재단 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아, 그거라니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기부했어. 뭐라고요? 건물을 교육장학재단에 기부했어. 내 아버지 이름으로. 전화 너머로 소연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린 거지. 정신 똑바로요? 그 건물이 얼마짜린데요? 내가 빼앗으려고 했던 그 건물 말이지. 침묵. 엄마, 누가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죠? 그 사람이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한 거죠? 이상한 말이 아니라 진실이었어. 소연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시어머니한테 8천만 원 빌려간 거 알아? 6개월 전에. 그건 사업 자금 급하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며? 이자 제대로 쳐서 갚겠다고? 엄마, 그건 사정이 있어서. 한 푼도 안 갚았지? 전화도 안 받고 피했다며? 소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나한테 뭐 하려고 했어? 친척들 앞에서 건물 담보대출 받자고 압박하려고 했지? 그건 정말 급해서. 급하면 남의 노후 자금 빼앗아도 돼? 남이 아니잖아요. 엄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니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빚이 수억인데 그게 내 잘못이니? 엄마, 너희 부부가 만든 빚이잖아. 왜 내가 평생 모은 걸로 갚아줘야 해? 엄마, 지금 어디예요? 당장 나와요. 왜? 건물 앞이에요. 엄마 나와요. 당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미 건물 앞에 있구나.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50분. 명판 설치까지 10분 남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 내려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층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 소연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건물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사위 민수도 옆에 있었죠. 저를 보자 소연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엄마, 소연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건물을 기부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야.
아니, 여기서 해야죠.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알아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어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일단 얘기 좀. 장모님? 자네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말게. 내 딸 인생 망쳐놓고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사업한다며 다 사기였잖아. 투자받아서 날리고 엄마 노후 자금까지 사기쳐서 빼돌리고. 그건 오해예요. 장모님,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우면 파산 신청하는 거지. 왜 남의 돈을 사기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김혜숙 이사장과 한도윤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큰 명판을 들고 내렸죠. 소연이 그쪽을 쳐다봤어요. 저게 뭐예요? 명판이야. 기부 명판. 기부 명판이요? 김혜숙 이사장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박영자님 오셨군요. 네, 이사장님. 좋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이 건물은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거예요. 소연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 건물은 제 엄마 거예요. 이사장이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따님이신가 보군요.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은 재단 소유예요. 법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한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은 박영자님 명의였고 박영자님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신 겁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건물 입구벽에 명판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고 박철수 선생 기부 건물 미래교육장학재단 아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남편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소연이 명판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이름이야. 이제 이 건물은 내 아버지 뜻대로 쓰일 거야. 엄마가 어떻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김혜숙 이사장이 작은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영자님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임차인들도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건물주님, 멋진 일 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만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연아, 엄마, 이 건물은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 내 아버지가 만든 거고 내가 지킨 거야. 엄마,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 됐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건드릴 수 없어.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김혜숙 이사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박영자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건물 관리는 박영자님께서 맡아주세요. 수익도 계속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소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멋지세요. 고마워요. 사돈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가 변호사 찾아갔대요. 증여 취소 소송한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이요? 네. 제 아는 분이 그 동네 법무사무소에서 일하시는데 소연이가 오늘 상담하러 왔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바로 한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자님,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셨어요? 변호사님, 딸이 증여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영자님은 모든 절차를 공증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셨어요. 자유이사에 의한 기부였고요. 하지만 증여 취소가 되려면 강박, 사기, 착오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박영자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안전한 거죠? 네. 하지만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은 해야겠죠. 제가 맡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정말로 법원에서 소송장이 왔습니다. 증여 취소 청구 소송. 원고 박소연, 최민수, 피고 박영자. 손이 떨렸어요. 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적혀 있었어요. 피고의 사돈 정혜란이 고작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피고를 가스라이팅하여 피고로 하여금 건물을 기부하도록 유도하였음. 피고는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충동적으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피고의 기부 결정은 자유이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읽는데 화가 치밀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충동적이라고? 한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장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예상대로네요. 원고 측 주장이 말도 안 돼요. 그래요. 하지만 법정에서 증명하면 돼요. 우리 쪽 증거가 훨씬 탄탄해요. 한 달 동안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한도윤 변호사는 꼼꼼하게 서류를 챙겼어요. 박영자님, 이것 좀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기부 약정서 작성 당시 공증인이 박영자님의 정신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어요. 정상 판단 능력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기록도 있어요. 박영자님이 매우 침착하고 단호하게 기부 결정을 하셨다는 내용이요. 원고 측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감정평가를 요청할 거예요. 박영자님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자고. 그럼 어떡하죠? 받아들이면 돼요. 박영자님은 정상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며칠 후 정말로 원고 측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했어요. 박영자님, 언제부터 기부를 생각하셨어요? 사돈이 제 딸한테 사기당한 걸 알고 나서요. 그때 어떤 심경이셨나요? 화가 났죠. 배신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명확했어요. 이 건물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재단 이사장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충분히 고민했어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정신감정 결과 정상 판단 능력 있음. 충동 조절 장애 없음. 기부 결정은 자유이사로 판단됨. 한도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영자님, 완벽해요.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소연과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소연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어요.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증여 취소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세요. 소연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자유이사 여부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피고는 사돈 정혜란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듣고 정신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혜란은 원고들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며 원고들은 갚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차용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정혜란은 이를 사기당했다고 피고에게 말하며 원고들이 피고의 건물까지 노린다고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피고를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원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그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기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가 충동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는 기부 결정부터 실행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억 상당의 부동산을 단 일주일 만에 기부한다는 것은 정상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한도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었어요. 첫째, 피고는 기부 약정서 작성 당시 공증인으로부터 정신 상태 확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공증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공증인은 피고와 30분 이상 면담하여 정상 판단 능력 있음, 자유이사에 의한 증여라고 명시했습니다. 둘째, 피고는 저와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쳤습니다. 여기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기부의 법적 효력, 절차,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매우 침착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셋째, 피고는 병원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 판단 능력 있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넷째, 원고 측이 주장하는 가스라이팅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강박이나 사기의 증거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간의 길이 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과 사위의 일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한 시간이 된 거라 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강박이나 사기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소연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만 제출하세요.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다 모이잖아. 그때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건물 담보로 대출받자고. 장모님이 허락할까? 허락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소연을 쳐다봤어요. 원고,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압박하려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소연 측 변호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정혜란 씨, 앞으로 나오세요. 사돈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원고들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빌려준 이유가 뭡니까? 원고들이 울면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6개월 안에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고. 갚았습니까?
아니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연락은 했습니까? 처음엔 전화 안 받더니 나중엔 번호를 바꿨습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까? 네. 피고분이 같은 일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알려드렸습니다. 피고를 조종하거나 압박한 적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실만 말씀드렸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히려 공증 기록, 변호사 상담 기록,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녹음 파일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를 압박하려 했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판사가 소연을 쳐다봤어요.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쾅!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쾅! 재판을 마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겼어. 정말 이겼어. 한도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려요, 박영자님. 완벽한 승리예요. 옆을 보니 소연이 울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소연이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엄마. 소연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여보, 우리 이겼다네요. 기쁜데 슬프고 복잡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건물은 재단 소유가 됐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확정됐죠. 딸은 더 이상 손댈 수 없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물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수연이가 정말 정신 차리길 바랄 뿐이에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온전히 나로서. 판결문을 펼쳐봤어요. 원고 청구 기각. 이 네 글자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자유입니다. 명판 설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거리를 물들이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죠. 저는 여전히 건물 관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임차인들은 여전히 좋았고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더 이상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아침마다 옥상에 올라가 식물들을 돌봤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허브들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건물 입구를 지나칠 때마다 금색 명판을 바라봤습니다. 고 박철수 선생 기부 건물. 남편 이름을 볼 때마다 뭉클했어요. 여보, 당신 이름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그 한 달 동안 딸 소연에게서 수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문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민수랑 이혼했어요. 엄마, 저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요. 엄마, 아르바이트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그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날 밤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애들 소식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민수랑 정말 이혼이요. 그리고 수연인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네요. 그렇군요. 제 마음도 복잡해요. 며느리지만 그래도 불쌍하고 사돈은 착하시네요. 8천만 원 사기당하고도 에이 뭐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혜숙 이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자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재단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해요. 박영자님이 기부하신 건물 덕분에 올해 1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거든요. 정말요? 네. 꼭 오셔서 학생들 만나보세요. 박영자님 덕분에 꿈을 펼칠 아이들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꼭 갈게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 재단 대강당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재단으로 갔어요. 대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에는 2025년 미래교육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박영자님, 김혜숙 이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수여식이 시작됐어요. 한 명씩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건물 덕분에 꿈을 펼치는구나. 수여식이 끝나고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던 건 한 분의 큰 결단 덕분입니다. 박영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미리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박영자님께서는 올해 초 남편분의 뜻을 이어 소중한 건물을 저희 재단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오늘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박영자님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예쁜 액자에 담긴 감사패를 받았어요. 감사패, 박영자님께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귀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자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죠. 학생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평생 책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이 기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남편이 한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게 제 남편한테 가장 큰 보답이 될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 읽어줄까? 와, 그거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제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30년 넘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했던 제게 이건 익숙한 일이었죠. 할머니,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매주 올게. 약속이에요. 작은 손가락을 내밀어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1년 후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도예 수업. 이제 제법 그럴듯한 작품도 만들 수 있게 됐죠. 금요일은 재단 봉사.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 주말에는 미숙이와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니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재단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딸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소연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다 읽어준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소연아. 1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여기서 봉사하세요?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여기 도서관 청소 자원봉사 하러 왔어요. 청소? 네. 한 달 전부터 주말마다 오고 있어요. 소연의 손을 봤어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2개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그래. 엄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아르바이트하고 청소 봉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소연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아요. 저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지키려고 한 거였죠.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아빠의 뜻을 지키려고. 그래. 엄마, 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용서받을 자격 없으니까.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걸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1년 전 그 배신, 8천만 원 사기, 건물을 빼앗으려던 계획, 모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선 딸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네 엄마. 엄마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어. 소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엄마가 봤어. 엄마, 엄마. 소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다시 시작하자.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사돈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사돈은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사돈, 소연이 만났다면서요? 아, 네. 재단 도서관에서 우연히. 소연이가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정말요? 네. 무릎 꿇고 사죄하더라고요. 8천만 원은 앞으로 10년 걸려서라도 꼭 갚겠다고. 사돈, 저도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요, 사돈. 뭐려? 우리 다 늙어서 원한 품고 살 수도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도 흘러가는구나.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용서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도예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새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가족으로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지키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온전한 당신으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고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